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서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보안 사항에 해당하는 대통령 일정이 김건희 여사 팬카페에 미리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은 일정 노출을 사과하고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형제복지원 사건이 국가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사실이 35년 만에 공식 인정됐습니다. 사망한 수용자가 알려진 것보다 100여 명이나 많았고 수용자들에게 향정신성 약물이 투여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은 오늘 1,342원으로 마감해 7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내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발표가 예정된 가운데 잠시 뒤 쇼미더경제에서 환율, 금리, 물가 상황 점검해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4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미 비대위와 당무위를 통과했던 당원 개정안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예상 밖의 속보가 있었습니다. 개정안대로 당원을 고치면 소수 강성 당원에 의해 당이 휘둘릴 수 있다며 반대했던 비이재명계의 반발로 인해 제동이 걸린 셈인데요. 관련 논의가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찰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거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되는데 김혜경 씨에 대한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혜린 기자. 네, 사회일보입니다. 경찰이 어제 김혜경 씨 소환 조사를 진행했는데 오늘 곧바로 수행비서 신병 확보에 나섰다고요? 네, 경찰은 오늘 오후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에 해당하는 액수는 기존 알려진 유용금의 2배가 넘는 2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명 의원 경기도지사 재직 당시 배우자 김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구매하는 등 법인카드를 유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배 씨가 대선 당시 김 씨의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시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경찰이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나서면서 김 씨의 신병 처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 씨는 어제 경기 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직후 김 씨와 민주당 인사 3명의 식사비 7만 8천 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한 사실을 김 씨가 알고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밥값이 김 씨 지시에 따라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확인되면 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어제 조사가 끝난 뒤 이재명 의원은 SNS에 아내 김 씨는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수행비서 배모 씨가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또 아내는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본인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점도 경찰 조사에서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배 씨의 구속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의 신병 처리 방향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김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뒤 이번 달 안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회비 일정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건희사랑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죄송하다며 경위를 파악해 재발을 막겠다고 진화에 나섰지만 야당은 심각한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온라인 팬클럽 건희사랑 희사모에 달린 댓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에 금요일 낮 12시에 방문한다며 많은 참석과 홍보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일정은 경호상 이유로 행사가 끝날 때까지 대회비입니다. 대통령실은 보통 출입기자단의 보도 시점 유예, 이른바 엠바고를 걸고 동선을 공지하지만 이번 서문시장 방문 일정은 사전에 예고하지 않았습니다. 기밀 사항인 대통령 동선이 김 여사 팬클럽을 통해 노출된 겁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처구니 없는 짓을 했다면서
나라 운영에 전혀 도움 안 되니 그만 해산하라고 직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밀실에서 비선 몇몇에 의해 국정이 농단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심각한 국기문란 사고입니다. 대통령실이 대통령 일정을 도대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지 참담합니다. 대통령실은 거듭 죄송하다면서 경호처를 통해 유출 경위를 파악해 되풀이되지 않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대구시당에서 행사를 준비하다가 일정이 아름아름 알려진 것 같다면서 의도가 있다기보단 마음을 보태주려다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5월에도 김 여사가 용산 집무실을 찾은 사진이 건희사랑 계정에 올라와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보안구역의 사진을 누가 찍었고 왜 어떻게 배포한 건지 홍역을 앓고도 비슷한 보안 사고가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실은 배우자 업무를 맡는 제2부속실 설치에는 거듭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2부속실 설치합니까? 안 합니까?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미 노출된 윤 대통령의 대구 시장 방문 일정을 변동 없이 그대로 강행할지 아직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낸 자필 탄원서를 두고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에서 자신의 발언이 과하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문자 메시지를 빌려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라고 되받아쳤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자필 탄원서 유출 배후를 국민의힘 쪽으로 의심하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는 당내 들끓는 비판 여론에 다시 한번 SNS로 일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에 보냈던 이모티콘을 빗대 오매불망 체리 따봉이나 기다리길 바란다고 비꼰 겁니다. 그러면서 애초 재판부에 제출한 편지를 공개한 것부터가 이례적이라며 자신을 둘러싼 당내 반응에 후한무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아직까지 그 문자를 보내고 주고받던 분들이 그 내부 총질 문자라든지 체리 따봉에 대해 가지고 아무 입장 표명이 없는 상태로 벌써 이제 한 달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이죠. 이 전 대표를 향해 독재자 같다고 비판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최근 발언 수위가 과하다면서 정치적으로 해법을 푸는 건 사실상 어려워졌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 수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수위가 너무 과하죠. 너무 과하죠. 저희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상황 자체가 쉽지 않아서. 국민의힘 내용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시점을 놓고도 동상이몽입니다. 당초 내년 초 당대표 선출을 언급했던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비대위원들과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며 연내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국정감사가 마치고 나면 전당대회 준비하는데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고요. 전당대회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전부 동원되어서 선거운동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 정상 운영하고 아무런 그 관계 없습니다. 차질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 옳다. 반면 당내 기반을 넓히는 데 다소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안철수 의원은 서두를 것 없다는 생각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그 임무가 민생을 먼저 챙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원, 당권 등 이런 권력 투쟁은 사실은 그 다음의 문제인 거죠. 전당대회를 언제 열지 당권 주자들의 셈법이 복잡하게 얽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내일부터 이틀간 연찬회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당대표 선출 시기와 극심한 당 내분을 해소할 방안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이는데 마땅한 해법책을 찾을 수 있을지는 관심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당의 최고의사 결정 단계로 규정하려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원 개정안이 최종 관문인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됐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인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강성 당원들의 여론이 당을 좌우할 수 있다는 비이재명계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소 시 당직 정지, 그리고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주당 당헌 개정안은 마지막 문턱인 중앙위원회를 넘지 못했습니다. 의결안건 제3호안건 당헌 개정의 건은 50%에 미달하여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헌을 개정하려면 재적중앙위원 과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14표가 모자랐습니다.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 대의원 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신설조항과 부정부패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정지 여부를 윤리심판원 대신 당무위가 판단하도록 하는 당헌 80조 개정안 등이 포함됐는데 전부 무산됐습니다. 당헌 80조를 놓고는 이재명 방탄용 논란에 당내 경론 끝에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관련해선 논의가 부족하다며 비이재명계 의원들 반발이 거셌습니다. 당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의원 대회를 무력화하고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의원이 강성당원들 여론을 바탕으로 당을 장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당권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을 비롯한 비명계 의원 26명이 중앙위 의결을 연기해달라고 비대위에 의견을 전달한 것이 당헌 개정안 부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바로 세우기에 매우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원 의사를 묻는 투표는 많이 할수록 좋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이재명 의원은 당헌 개정 부결에 별도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 무난한 당헌 개정을 예상했던 비대위는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논란이 된 권리당원 전원투표 관련 내용은 빼고 나머지 개정안은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민주정당에서 통과가 안 되면 또 그에 따르는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일부 중앙위원들이 반발하시니까 정치하는 집단이 반발하면 반발의 근거를 제거해 드리는 게 도리 아니겠습니까? 비대위 활동 종료를 앞둔 만큼 의원총회와 당무위, 중앙위를 잇따라 열어 일요일 전당대회 전에 당헌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계 세력이 커지는 걸 견제하려는 당내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막바지 당 지도부 선거 판세도 영향을 받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논의에 돌입하면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다만 청년, 저소득 가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대폭 강화해 사회 안전망을 넓히겠다는 방침입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정부 여당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마련하는 예산안인 만큼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담는 데 주력했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한마디로 방만 재정이었습니다. 가히 오늘만 사는 정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오늘과 내일을 함께 준비하는 정권입니다. 정부도 강도 높은 지출 구조 조정을 예고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서민, 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기초생활보장 확대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 부채 확대에 의존하지 않고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 재구조화를 통해 협의 결과 당정은 우선 고물가 대책으로 저소득층 에너지 지원금을 50% 인상하는 방향에 합의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 지급 대상 역시 2배 이상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를 50% 정도를 인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쿠폰이 현재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이 590만 명입니다. 내년도에는 2배 이상 확대를 해서 또 고금리 기조 속에 부채 위험이 커지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예산 역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청년층 지원 예산으로는 직업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도약준비금 30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 밖에 최근 기후변화로 잇따르는 수해에 대처하기 위해 대심도 빗물터널 설계비를 내년 예산에 포함할 방침입니다. 당정은 지난 2010년 이후 13년 만에 나라 살림 규모를 전년보다 줄이겠다는 계획 아래 구체적인 예산 짜기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YTN 김태민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3년 4개월 만에 1,340원을 돌파하면서 우리 경제에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고환율이 고물가, 고금리로 이어지는 가운데 내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얼마나 오를지 주목됩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우리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환율은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돌파해 1,340원대까지 치솟았습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끌어올린 뒤 소비자 물가에 반영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환율의 물가 상승 기여도는 올해 1분기 소비자 물가 상승률 3.8%의 9%인 0.34%포인트에 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고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지만 고금리는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켜 저성장으로 이어집니다. 즉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돼 특히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됩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은행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달 사상 최초로 빅스텝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데 이어 이번에도 빅스텝을 밟을지 주목됩니다. 전문가들은 0.25%포인트 인상을 예상합니다. 가계부채가 늘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늘지도 않았고요. 좀 안정되는 분위기고 부동산 시장도 좀 침체되는 방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0.25%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물가를 잡고 미국과 금리 격차도 좁히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지만 서민들을 위한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국내 라면과 스낵업계 1위인 농심이 다음 달 15일부터 주요 제품 가격을 인상합니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밀과 전분 등 재료의 원가 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농심의 설명인데요. 반면 수출 비중이 높은 삼양이나 라면 비중이 적은 오뚜기는 당장 가격을 올릴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구 기자입니다. 현재 대형마트에서 736원인 신라면 가격이 다음 달 15일부터 820원으로 10.9% 인상됩니다. 너구리는 9.9%, 새우깡은 6.7% 가격이 오릅니다. 농심이 라면 가격을 올린 건 지난해 8월 이후 1년 만이고 스낵은 6개월 만입니다. 농심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밀 등 곡물 가격이 치솟고 인플레로 포장재 가격까지 올라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밀가루, 전분 등 원재료 가격이 급등했고 더군다나 이 환율이 상승을 해서 원가 부담이 좀 심화됐습니다. 더구나 농심은 올해 2분기에 지난 1998년 이후 24년 만에 국내 영업이 적자로 돌아서는 등 경영 압박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업계 2위인 오뚜기는 가격 인상을 검토하겠지만 구체적 인상폭과 시기는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뚜기 측은 라면 제품 생산 비용이 늘었지만 판매 비중이 높지 않아 다른 제품군에서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양식품은 수출이 70%를 차지하는 사업 구조 때문에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삼양 관계자는 예전 같으면 한두 달 안에 농심을 따라서 가격을 올렸겠지만 고환율 영향으로 채산성이 좋아져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민간인들을 감금하고 인권 유린 행위를 저지른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이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 침해라는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지 35년 만인데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부산 형제복지원은 불황인 선도라는 명분으로 설립돼 1960년부터 30여 년 동안 운영됐습니다. 특히 부산시와 형제복지원이 위탁계약을 체결한 1975년부터 1986년까지 3만 8천여 명이 수용됐는데 일반 시민과 고아, 보안사범 등도 끌려가 강제 노역과 폭행, 성폭행 등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옆에 애들하고 장난치다가 조장한테 걸려가지고 그걸로 그냥 두드러 패다가 그때 여러 군데가 많이 다쳤는데 코를 맞아가지고 뼈가 완전히 주저앉았었어요. 지난 1987년 수용자들이 탈출해 피해 사실을 폭로하면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관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데 그쳤고 제대로 된 진실 규명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35년 만에 형제복지원 사건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 인권 침해였다는 국가기관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첫 진상규명 신청 사건으로 접수해 사건을 조사한 지 1년 3개월 만입니다.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성폭력, 사망에 이르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침해받았으며 국가가 경제복지원에 대한 관리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진상규명을 통해 정부가 인권침해 사실을 알면서 방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당시 보안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등을 형제복지원에 강제 수용한 뒤 감시하는 등 공안사범 관리에 활용했고 안기부 주재로 정부 기관들이 모여 형제복지원 대책회의를 열었던 사실도 문건을 통해 처음 확인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의 근거가 된 내무부 훈령 자체가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규정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형제복지원에서 숨진 수용자는 657명으로 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105명이나 많았는데 시신을 몰래 묻어 사망을 은폐하거나 사망 진단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도별로 사망자 숫자가 확인이 됐고 그 연도별로 확인된 숫자들을 더해보니까 지금 알려진 것보다 약 100여 명 정도 더 많다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형제복지원 강제 수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트라우마 치유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9일까지 추가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형제복지원 아동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해외에 입양됐다는 의혹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입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10년 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론이 오는 31일 나옵니다. 청구된 배상금이 무려 6조 원대라 패소할 경우 정부 재정에 타격은 물론 과거 외환은행 매각에 관여했던 인사들의 책임론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 ISDS 사건을 맡아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가 우리 시간으로 오는 31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법무부에 알렸습니다. 지난 6월 절차 종료를 선언한 지 2달 만입니다. 론스타는 2012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하는 ISDS를 제기했습니다. 청구한 배상금은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론스타 주장의 핵심은 과거 외환은행 매각 당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격 인하를 압박하며 승인을 미뤘다는 겁니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여 2012년 3조 9천억 원에 되팔았는데 우리 정부가 제때 승인했으면 2007년 더 비싼 값에 팔 수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또 매각 당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2016년 6월 이후 더는 변론 일정을 잡지 않았지만 판정을 미루다 담당 중재인도 바뀌면서 10년 만에야 선고 날짜를 통보했습니다. 법무부는 결과는 예단할 수 없다며 어떤 판정이 나오든 신속하게 알리고 국익에 부합하는 대응을 하겠다고만 밝혔습니다. 패소할 경우 불복 절차가 마련돼 있긴 하지만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재정 타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애초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먹튀, 헐값 논란이 거셌던 만큼 당시 금융당국 인사들의 책임론도 뒤따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민주당에서 좀 의외의 이제 속보가 있었습니다. 네, 이 관리당원 이 전원투표 관련 당원 개정안 이게 이제 그 중앙위원회에서 이제 부결시킨 건데 이게 이제 비이재명계 쪽에서 이제 요 며칠 동안 이제 거세게 반발했던 사안이었어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면은 이제 어떤 흐름이었는지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중앙위원회는 800명 이하로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여기에는 근데 국회의원도 있고 지역위원장, 뭐 지자체장 등등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566명이에요.
그런데 이 중에서 268명이 찬성을 했고 162명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성이 더 많아요. 근데 여기에 요건이 뭐냐면은 투표한 사람의 과반이 아니라 제적 인원의 과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찬성률이 47.35%로 50%가 안 됐기 때문에 50.1%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통과를 못한 거예요. 어찌됐든 찬성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근데 투표를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주저한 사람들, 판단을 유보한 사람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거를 판단할 정도로 이 시간이 주어지지 않았고 좀 당에서 이거를 조금 비밀리에 좀 추진하는 듯한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이게 막바지에 이게 좀 돌발적으로 나온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당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외비, 문건이 이렇게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적으로 이거 토론을 해가지고 이게 합리적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급작스럽게 추진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반발이 있었고 특히 이제 비명계, 뭐 과거 친문들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재명 사당화로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다고 이렇게 이제 오해 소지가 있다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그 막바지에 넣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이거 이제 부결이 된 거를 보면서 전당원 투표의 취지를 이해를 못했다. 사람들이 이거는 원래 있었던 제도고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명문화하는 것뿐이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조금 정확하게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어떤 식이냐면은 전국 대의원대, 전당대회라고 보통 부르죠. 전국 대의원대회 최고 의결기구인데 그거보다 위에 두는 거거든요, 이거를. 게다가 여기에 권한이 뭐가 있냐면 특별 당원 당규를 개정하거나 폐지할 권리까지 줘요. 그래서 100분의 10이 발의를 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투표를 붙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권리당원에 대해서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이 당원 당규를 다 고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사당화가 된다라는 우려가 충분히 근거가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숙이나 토론이 안 됐다라는 지적은 좀 비대위나 당 지도부가 뼈아프게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과거에 뭐 비례의석 창당이라든가 뭐 4.7 재보궐 선거 때 서울 부산시장 후보 이제 무공천 결정 같은 게 있었죠. 이것도 이제 이런 당원 단계를 손질하면서 결정을 내렸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했어요. 같은 과정은 비슷한 과정을 거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과정인데 이거를 이제 명문화한 거죠. 이거를 최고 의결 기구다라고. 사실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뭐 전당대회라고 보통 부르죠. 전국 대의원 대회, 뭐 전당대회를 최고 의결 기구로 두는 거는 대체적으로 마찬가지고 전당대회 룰을 가지고 이를테면은 너무 당심에만 쏠리면 안 되니까 뭐 여론조사를 반영한다든지 이런 조율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민주당은 돌이킬 수 없게 당원들의 투표로만 모든 거를 결정하겠다라고 이제 가버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히틀러가 집권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치 탄생 이제 비유를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이제 가지 않더라도 이를테면은 당심이 항상 옳았느냐 그러면은 그러니까 당심이라는 거는 결국은 정치적 당이라는 건 정치적 결사체고 특정 어떤 상황에 대해서 분명히 오판하는 것들이 아까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를테면은 재보건 지난해 재보선 공천 과정도 분명히 문제가 결과적으로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런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면 제동을 걸 수 있는 장치가 있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합리적으로 이제 뭐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근데 당한 이제 친명계에서는 이제 반발을 한 거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이제 전에 이재명 의원하고 박용진 의원은 논쟁에만 붙은 적이 있어요. 이재명 의원이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고 하니까 왜 당의 주인이 당원이냐 국민이지. 게다가 국고보조금도 받는데 그러면은 뭐 이런 논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 권리당원들의 이제 주장을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려는 것에 대한 중앙위원들이 반발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위원들 입장에서 보면은 중앙위의 권한도 축소되는 거거든요. 일종의 이거는 권리당원들이 다 좌지우지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어떤 반발이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지금 그 전당대회 분위기는 확대명 확실히 이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 대표다라는 이제 분위기가 굳어지는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당대회에도 어떤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전당대회 결과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겁니다. 일단은 지금 현 지도부가 지금 아까 문제가 됐던 권리당원 전원 투표 이거는 오해 소지가 많으니까 요거를 빼고 지금 당원 그 80조 3항에 보면은
이게 징계가 기소가 됐을 때 징계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구제하는 거를 그 주체를 윤리위에서 당무위로 바꿔가지고 좀 더 어떤 당무적인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고려를 할 수 있게 바꿨는데 이것도 같이 부결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다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 자체도 이제 뭐 논란이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들어서서 다시 한번 이거를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추진을 할 것이냐. 추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소위 말하는 비명계가 다시 똘똘 뭉쳐가지고 이거를 저지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 나오는 이런 것들이 국민들하고는 별로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뭔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쇄신이 되고 있다 이런 모습들로 비춰지지가 않고 자기들끼리 얘기만 하고 있거든요. 전당대회라는 건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앞으로 상품을 팔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라는 건데 굉장히 조금 권력투쟁 성격이 너무 강하다. 네. 그래서 이게 민주당의 쇄신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친명계와 비명계 간의 이 갈등과 반목이 좀 더 격화될 가능성은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재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 기타 등등 이제 권리당원을 강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거예요. 예. 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지할 것이냐를 보고 명분 싸움 그리고 이제 실제 표결 싸움이 상당히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민주당의 이런 상황과는 좀 결이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국민의힘 그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제출했던 그 자필 탄원서가 공개된 게 있었죠.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도 과거 이 독재 정권 시절에 그런 그 몇 가지 표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신군부라든가 뭐 절대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 표현의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았죠. 이러다 보니까 이 당내도 좀 뒤숭숭하고 이 파장이 이렇게 쉽게 수습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 수습은 사실상 끝이 났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최근에 라디오에 나와가지고 이제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뭔가 좀 중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지금 뭐 대통령하고 붙고 있는데 네. 이게 뭐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난다라고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보통 정치의 문법은 이를테면 앞에서는 싸우더라도 뒤에서는 협상도 하고 뭐 이런 건데 지금 국민의힘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한테 뭐 말을 못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말을 하면은 이거를 공개를 해버리고 네. 이거를 이제 뭐 이를테면 뭐 제안이 아니라 회유로 보고 뭐 이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뭐 전화하면 다 녹취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어떻게 뭐 협상이나 이런 걸 할 단계가 넘어섰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법적 단계 지금 가처분 신청 인용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 보고 그 이후에 이제 단계를 밟아나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언론 보도로 나온 건데 연내 전당대회 개최라는 거를 조금 강하게 요청을 했다.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 오보라고 주장을 했지만은 네. 해당 언론사는 그 기사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오보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한 거거든요. 네. 윤심이 이제 빨리 전당대회 열어가지고 이거 끝내는 걸로 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다음 주에 만난다고 하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기 전당대회 쪽으로 조금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전 대표에게 탄원서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게 사실 법원에 자료를 제출하는 거니까요. 일단 그 법원을 상대로 이제 설득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포인트를 밝히지 않은 게 있었어요. 이제 본인이 이제 회유를 받았다 했는데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뭐 이런 얘기를 들었다. 당대표직에서 12월까지 물러나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했는데 절대자에 가까운 사람이 누구였는지 좀 더 이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그게 뭐 윤핵관이나 뭐 누구냐 이제 뭐 추정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실명을 딱 정확하게 밝히는 순간 네. 그거에 대해서 입증 책임이 이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거가 물증이 없을 경우에는 만약에 뭐 이제 진실 공방만 있고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 소송을 걸겠다. 예를 들면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하면 이준석 예. 대표 같은 경우에는 통화할 경우에 이제 자동 이 녹음 기능을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고 또 누구하고 만났을 경우에는 또 거기에 어떤 이 정황 증거라든가 목격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미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사람도 오래 전부터 이미
굉장히 조심해가지고 전화 통화를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녹취되고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말을 했더라도 직접 만나서 했거나 간접적으로 전달했거나 뭐 이런 식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법적 효력이 없는 탄원서에 이런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비친 건데 이거는 사실 경찰 수사 무마해주겠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이게 사실이라면은.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정황 증거들은 막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서울 경찰청이 갑자기 6월달에 뭐 그 수사진을 질책을 하면서 빨리 수사를 해라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조금 회의적인 거죠. 그래서 이게 국민의힘도 좀 문제인 게 결국은 이거는 국민의힘에서 이 탄원서가 나온 것으로 거의 이제 확정적이 됐잖아요. 근데 그 사진에 그 탄원서의 사진에 메타 정보 지우고 뭐 열람용이라는 그것도 거의 안 나오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공개하는 게 맞는 거. 차라리 그냥 국민의힘에서 우리 당에 입수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런 탄원서 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게 좀 정정당당해 보이고 이렇게 뭐 이를테면은 셀프 격앙, 뭐 셀프 유출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을 텐데 좀 대응 자체가 국민의힘 대응 자체가 좀 아쉽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이제 팬카페에서 이제 정보가 유출된 부분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있죠. 팬카페 이제 건희사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이 이제 공개가 돼 버렸습니다. 네, 언론 보도로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 문자 메시지 같이 이제 나와 있는데 8월 26일 금요일에 12시에 대구 서문시장에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들 참석해 주세요. 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언론 보도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궁금한 거는 이거를 그러면 누구한테 받았느냐?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지금 해명으로는 이게 이미 대구시당에 알려져가지고 그 지역에서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넘어간 거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한 건데 경호처에서 알아보겠다고 했지만은 대통령실 내부에서 김건희 여사 보좌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팬카페 넘긴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게다가 지난번에 이제 사진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실 사진 유출도 한번 있었잖아요. 팬카페 먼저 유출한 거.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제2부속실이 만들어져도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될 것인가? 이런 심각한 회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뭐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제2부속실 안 만들겠다는 게 뭐 일관된 입장이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 관련 리스크가 계속 좀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려면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특별감찰관을 빨리 임명하는 게 1차적인 관건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여야가 이렇게 빨리 움직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감찰관은 참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공문을 보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공문 보내면 우리가 착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뽑아주면은 3명 뽑아주면은 우리가 그러면 이제 고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 서로 미루기 핑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이거는 민주당에 사실상 칼자루를 쥐었으면은 그냥 빨리 그냥 국회에서 뽑는 게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지금 뭐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북한 인권재단 이사랑 이거를 연계를 하는데 그거를 왜 연계를 하는지 북한 인권재단 이사도 저는 6년 동안 공석이었으니까 빨리 이사를 뽑으면 되는데 이거는 연계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정쟁으로 하지 말고 민주당이 빨리 추진을 해서 빨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바로 잡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황을 보면 민주당이 저렇게 서둘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도 뭐 대통령실에서 이제 공문을 보내야지 움직이겠다는 입장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좀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계속 공격할 소지로 활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전에는 사실은 어쨌든 대통령실 청와대에서 다 요청을 해서 함께 관례였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뽑아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냥 뽑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쟁으로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빨리 진행하는 게 서로를 위해서 모든 뭐 나라를 위해서도 좀 낫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가 브리핑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부실 초동 수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실장은 위조된 증거를 근거로 제기된 의혹들이라며 수사 무마 의혹은 100% 허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특검 출범 2달 반 만에 이뤄진 첫 조사입니다. 조사에 앞서 전 실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수사무마 의혹은 조작된 증거를 바탕으로 한 거라며 모두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조작된 녹취록 등을 근거로 제기해왔던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 실장은 지난해 3월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 당시 성추행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지휘하는 등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방부 검찰단이 수사를 벌였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고 이후 고 이해람 중사 특별검사팀이 전 실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입건해 수사해왔습니다. 특검은 이번 조사에서 전 실장이 당시 군 검찰로부터 받은 보고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특검은 전 실장의 불구속 수사 지시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을 제보한 변호사를 증거 위조 혐의로 구속하고 공군 최고 책임자였던 이성용 전 공군 참모총장도 전날 불러 조사했습니다. 전 실장을 상대로 불구속 수사 지시 여부와 함께 당시 사건 수사를 두고 이 전 총장이 진술한 내용과 엇갈린 부분은 없는지 비교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6월 출범 이후 특검은 연이어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지금까지는 수사무마 의혹 관련자가 구속된 사례는 없습니다. 수사 종료까지 3주 남짓 남은 상황에서 특검이 전 실장 조사를 변곡점으로 군의 사건 은폐와 2차 가해 등 핵심 의혹을 규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오늘 새벽 서울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40대 시각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지난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이 화재 등으로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예방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자정을 조금 넘은 시간 서울 역촌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소방서에 접수됐습니다. 불은 1시간 만에 꺼졌지만 3층에 살던 40대 시각장애인이 숨졌습니다. 불이 난 뒤 현관을 미쳐 빠져나오지 못해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직 현장에서 지금 조사 중에 계십니다. 안 보여가지고 못 빠져나온 건지 뭐. 이처럼 장애인이 화재로 목숨을 잃은 건 하루 이틀 일이 아닙니다. 지난해 6월에는 전북 익산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나 70대 지체 장애인이 숨졌고 재작년 12월 서울 장안동 아파트 화재 당시엔 10대 발달 장애인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을 거뒀습니다. 실제 소방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주거지에서 화재로 숨진 215명 가운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경우는 16명으로 전체의 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인구에서 등록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보다도 더 높은 수치입니다. 정부도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서 등에 바로 연락을 취할 수 있는 장비 보급에 나섰지만 대상이 중증 장애인으로 한정돼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거동할 수 있는 시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필요한 도구나 설비가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중요한 건 설치율과 보급률을 높이는 거라고 지적합니다. 설치 안 된 곳들은 설치를 좀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피난 약자분들한테 그 대피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장애인 거주 충수를 달리하는 등 건축물 관련 규정을 개선해야 희생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공간적인 그분들이 거주하게 되는 충수에 대한 제한을 같이 병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주거시설부터라도 우선적으로 이 피난층 1층 같은 경우를 재해약자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을 한다든지. 특히 장애인은 실제 재난 상황이 닥쳤을 때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기적으로 대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생활고와 투병 끝에 극단적 선택을 간 수원 세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줬습니다. 대책 마련에 착수한 정부는 우선 소재 불명 위기가구는 실종자에 준해서 소재와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8년 전 송파 세모녀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수원 세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 단 하나의 위험 신호가 걸러졌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체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540만여 명에 포함됐을 뿐
고위험군인 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12만 명에서는 빠지면서 지자체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건보료 체납이 확인된 지 13개월 만인 지난 3일에서야 화성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수원에 살던 모녀와 닿지 못했습니다. 행방도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국 복지 시스템 비대상자로 처리됐습니다.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 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주지 않는 신청주의 복지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는 실종자나 가출자의 준에 찾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가구 발굴 정보를 장기 요양 등급 등을 포함해 5종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도 유관기관과의 정보 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실효성 있는 개인정보를 활용하고 몰라서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하철역과 병원 등에서의 홍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관련 인력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만 복지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외환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높은 물가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우려가 큰데요.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여파는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초부터 뭐 급등을 넘어서 이제 폭등이라는 표현까지도 나왔었죠. 네. 이 환율이 여전히 이제 1,340원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조금 소폭 하락했다고는 하지만 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이? 현재 시각도 이제 NDF 역외 시장에서 1,341원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 달러 강세, 우리나라는 킹 달러라고도 표현을 하고요. 뭐 슈퍼 달러 유화 독존인 것이죠. 핵심적인 이유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있고요.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네. 그 강도가 미국이 가장 세다 이겁니다. 하고 앞으로도 더 셀 것 같다라는 전망이 세계적으로 나오면서 이 돈이라는 것은 뭐 금리 조금만 더 주는 나라로 다 환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세계의 유동성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달러의 몸값이 높아져서 계속해서 이 슈퍼달러, 킹달러, 강달러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은 이 측면도 최근 나오고 있는 환율 급등, 이 달러 강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실은 그 이면에서는 유로존의 문제도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 유로존, 뭐 독일이라든가 영국은 이제 유로존 나왔지만은 유럽, 뭐 영국 포함해서 이쪽 지역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나거든요. 네. 뭐 독일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30% 넘게 나온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유로존, 중앙은행이 ECB죠. 유럽 중앙은행도 뭐 미국만큼은 아니더라도 금리를 올리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유로화 방어를 하고 수입 물가를 낮추는 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실은 ECB, 유럽 중앙은행은 오히려 금리 인상을 두려워합니다. 자칫 금리를 올려서 경기를 망칠까 봐. 예. 이러는 가운데 소위 말하는 이제 유로화와 엔화가 계속적으로 약세가 되고 평가 절하가 되겠죠. 이런 더 달러의 몸값은 치솟고 있고.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아마 이렇게 금리를 맘 놓고 올릴 수 있는 나라도 미국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경제 펀더멘탈이요. 그래서 금리를 미국이 세게 올리는데 그 외의 경쟁 통화들은 못 올리고 있으면서 안 그래도 달러 강세를 훨씬 더 과도하게 부추기는 이런 측면이 맞닥뜨리면서 이제 우리나라가 또 거기에 불똥이 튀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최근 한 일주일, 2주 사이에 나타난 것은 여기에 중국이 기름을 부었습니다. 중국은 다른 나라들 다 금리를 올리는데 오히려 금리 인하를 나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위안화가 크게 이제 평가절하, 약세로 빠졌고 이제 아시아 바스켓 중에서 우리 원화와 위안화는 거의 이제 동조화되고 있거든요. 이 위안화 약세에 또 원화 약세가 더 겹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최근 일주일 새에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무서운 레벨까지도 이제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미국, 유럽, 중국 변수가 다 지금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이 대외 변수가 워낙 좀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셈인데 정부가 뭐 외환 관리에 나섰다고는 하지만 구두 개입에 좀
효과가 좀 한계는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거의 한계고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나라의 통화를 어떻게 강하게 만드느냐, 그러니까 원화를 강하게 만드느냐. 가장 좋은 중장기적 해법은 한국 경제가 너무 잘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한국에 투자하려고 하고 들어오려고 하고 뭐 이런 거가 경제학 원론에서 나오는 이제 원화 강세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고요. 이건 근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럴 상황에서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당국 쪽에서는 구두 개입.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원달러 환율 관리할 거야라는 이제 뉘앙스를 풍기게 되고요. 근데 이게 안 통할 경우에는 아예 달러를 들고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합니다. 달러 들고 있는 달러를 계속 시장에 쏟아부는, 그래서 달러를 흔하게 만들어서 달러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우리 외환보유고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건 이제 당국에서 펼칠 수 있는 거고, 통화정책 차원에서는 한국은행이 금리를 굉장히 많이 올려서, 금리라는 게 또 그 나라의 몸값이 돈값이 되는 거니까요.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미국으로 빠져나갈 것을 오히려 막게 하는 이런 방법들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당국에서 쓸 수 있는 구두 개입, 또 지난달 같은 경우 또 최근에도 아마 일정 부분 시장에 직접 개입을 한 것 같은데도 이 원달러 환율 상승, 그러니까 원화 약세를 못 막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구두 개입이나 시장 개입으로 막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달러 강세라는 대세를 꺾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통화 정책도 조금 이따 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은 우리나라 경기 또 가계부채를 생각하면 한국은행이 뭐 미국처럼 턱턱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밟을 그런 상황은 못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율 시장이 더 불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시장이 이제 불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중요한 한 축이죠. 이 수출이 좀 호조세를 보인다면은 뭐 외화 수급도 좀 나아질 것이고, 우리나라 이 원화에 대한 그 가치 평가도 좀 더 올라갈 것이고 그럴 텐데. 지금 설상가상으로 이제 무역 적자도 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들어서 이 무역 적자 5개월째 연속 무역 적자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우리가 경제학 수업에서 배울 때는 원화가 약세가 되면 이제 항상 수출할 때는 달러로 환원돼서 가격이 매겨지니까요. 수출 기업은 원래는 유리해져야 되는데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서 수출은 잘 될 것이라고 배웠지만 지금 국면에선 이 논리와 이론이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의 복합 인플레이션이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비용 견인 인플레 측면이 강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원자재를 수입을 하죠. 이걸 가공해서 다시 되파는 이런 형태의 수출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른 상황에서 여기에 원화까지 약세가 되니까 이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일단 비용 부담이 월등히 커진 겁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수출 가격 경쟁력이 나오는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인데요. 바로 그것이 이제 최근에 나온 5개월 연속 무역 적자에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뭐 수출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 큰 폭의 증가율은 아닌데 나름 수출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 수입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면서, 왜냐하면 이제 원화 약세의 측면이 더해지면서 무역 적자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 여기 엎친 데 덮친 격 최근에 중국 경제 자체도 좀 나쁘고요. 이제 우리나라의 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 이러면서 대중국 무역 적자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실은 무역 적자 5개월이 거의 될 겁니다. 여기에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서 이게 원화 약세를 역설적으로 더 부추기죠. 왜냐하면 이제 달러를 잘 벌어들인다라고 한다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래도 한국 경제 괜찮네라고 할 텐데 지금 적자가 계속 나고 있으니까 저렇게 무역 적자 나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경상수지 적자까지도 넘어가면서 더 커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도 최근에 원화 약세에는 함께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내용이요. 대중국 이 무역 적자는 이게 쉽게 개선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 이어진다면 이게 무역 적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재정 적자, 그래서 쌍둥이 이른바 적자 리스크, 쌍둥이 적자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큰 것이요. 당초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타이트한 재정 운영,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을 표방을 했지만 일단 시작하자마자 뭐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굉장히 많은 이제 재정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건전성도 일단은 올해로서는 평가할 수가 없는 이제 단계이기 때문에 뭐 재정 적자 또 무역 적자의 그 뭐 쌍둥이 적자라고 하는 상황이 올해는 뭐 피할 수 없는 그런 국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이제 여기서부터 그 다음 단계에 대한 우려인데 이렇게 원화 약세가 되고
나오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뭐냐면 이제 외국인 자금들의 이탈입니다. 그래서 네. 국내에 있는 외국인 유동성들이 더 빠르게 빠지게 되는, 가령 주식시장에 투매가 나온다든가 채권 시장에서 막 던지고 떠난다든가가 이제 그다음 여기까지 오면 정말 엄청난 위기죠. 네. 근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채권 시장이라든가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이렇게 환율 올라가는 것만큼 또 무역 수지 적자가 커지는 것만큼 빠져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당국도 그렇고 우리 일반 뭐 시청자 투자자들도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가, 언제 빠져나가는가, 얼마나 속도로 빠지는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직은 큰 틀에서의 이탈이라든가 뭐 이런 패턴들, 그 다음 패턴까지는 지금 전이되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고환율, 고물가로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이제 고금리까지 지속되고 있으니까요. 네. 금리가 역시 중요할 것 같은데요. 마침 내일 하는 금통위가 열리죠. 네. 기준금리 인상 여부를 이제 결정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인상폭이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같은 환율 레벨이라면 네. 뭐 여느 때라면 한국은행이 우리도 빅스텝, 그러니까 0.5%포인트 인상을 하면서 물론 한국은행의 책무 중에서 환율 관리는 한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물가 관리, 뭐 경기 관리, 그 다음이 나오는 뭐 환율 등등일 텐데 지금 상황에서는 환율 문제가 크잖아요. 그래서 뭐 0.5%포인트까지 나서야 되겠지만 제가 앞서도 말했지만 금리를 이렇게 맘 놓고 턱턱 올릴 수 있다는 건 바꿔 말하면 그 나라의 경제가 아직은 튼튼하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올라가면 당장 빚부담 커지니까요. 예. 그래서 한국은행도 경기를 많이 생각할 것 같고요. 또 가계부채를 생각할 것도 같고 특히 또 한국은행이 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뭐 어제 오늘 밤 나왔던 기대 인플레도 좀 꺾였다라는 명분도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현재 시장에서는 내일은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이제 0.25%포인트 인상 쪽으로 현재 가닥은 잡히고 있습니다. 네. 내일 뭐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4번 연속으로 올리게 되는 거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네. 예. 이것도 사실은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내일 그 기준금리 이 결정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번 주에 또 이제 미국 쪽에서도 중요한 이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게 있죠. 네, 맞습니다. 네. 바로 이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우리 시각으로 목금토에 이제 미국 와이오밍주 잭슨홀이라는 이제 지역에서 세계 통화 정책의 수장들, 뭐 중앙은행장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포함해서 이제 여기에 모여서 일종의 심포지엄을 합니다. 네. 이것을 잭슨홀 미팅, 뭐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그 대신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잭슨홀 미팅을 통해서 하반기에 이 통화 정책의 방향들을 많이 이제 제시를 해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특히 이번 한 주는 달러가 강해도 너무 강한 레벨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네. 달러 인덱스는 109까지 뭐 치솟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세간의 관심은 달러인데 그 달러는 왜 가정해졌느냐? 이거는 미국이 금리를 막 팍팍 올리고 멈추지 않고 인플레를 꺾을 때까지 뭐 정말 무자비하게 올린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달러가 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많은 관심이 모여지는 것은 과연 미국의 긴축 정책,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국 중앙은행,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수장인 제롬 파월은 어떻게 어떻게 포워드 가이던스를 시장에 제시할까? 이제 여기에 다 목을 메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연서 일정을 봤더니 잭슨홀 미팅은 목금토지만 우리 시각으로는 이제 금요일 밤 한 11시경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일종의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네. 이를 통해서 과연 미국은 금리 인상의 이 로드맵을 어떻게 제시할까? 이걸 밝게 보는 쪽은 야 이런 상황이니까 연준 의장이 긴축 속도 늦출 정도의 뉘앙스는 줄 거야라는 쪽도 있고요. 반면에 무슨 소리야? 인플레를 지금 잡으려고 미국은 완전히 한마음 한뜻이니까 앞뒤 안 보고 강력한 인플레이션 잡기, 물가 상승을 잡는 의지를 표명할 거야. 이러면 이제 당장 9월에 0.75%포인트, 이게 자이언트 스텝을 밟는다는 뜻이거든요. 이 두 가지가 좀 상반되어 있고요. 이게 또 시장 반응은 좀 요즘은 논리가 깨졌는데 일단 우리가 일감으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속도 조절을 한다라고 한다면 뭐 달러 강세도 꺾일 수 있겠고요. 주식시장을 좀 조화화할 수 있겠고 반면에 진짜 강력한 긴축을 표방한다면 지금 슈퍼달러는 더 강해지고 뭐 주식시장이라든가 자산시장은 더 무너지고 이런 흐름을 일단은 상정에 놓고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또 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소설은 오히려 세게 말하면 네. 불확실성의 끝이다. 아, 이제는 후련하다라고 해서 오히려 뭐 시장이나 달러나 증시는 그래야 좋다. 뭐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요. 일단 시장 반응은 차치하고서라도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긴축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이번에 표명하는가가 이제 바로 내일 모레 우리 시각으로 밤에는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걸 통하면 이제 최근에 정말 뭐 여기까지 온다고 뭐 오해왔던 뭐 달러 강세 혹은 주식시장의 조정 이런 것들도 변곡이죠. 더 강해지든지 이제 멈추든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에는 좀 내려갔다는 네.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며칠 사이 연준의 이른바 이제 매파 성향의 인사들이 네. 이 긴축 정책을 좀 더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좀 나왔다고 하죠. 네. 요 며칠 사이에 어떤 변수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고 요번 며칠 사이를 보면 원래 매파였던 분들뿐만이 아니라 네. 연준 내에는 이제 비둘기파로 불리는, 물가보다는 경기 더 챙겨야 되는 쪽이 아니라 이제 성향이잖아요. 예. 그렇게 분류된 연준 의원들, 인사들까지도 한마음 한뜻으로 이때 잡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다 매파입니다. 비둘기파도 매파고 발언은 다 그렇게 세게 하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이 인플레라는 것이 우리가 한 번 꺾어서 꺾이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 지금 나온 인플레이션은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잡을 때 확실하게 잡지 않으면 또 번지고 또 번지고 또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요. 지금 연준은 매파 비둘기파 할 것 없이 무조건 강력한 금리 인상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그 수장이죠.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밤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가 정말 뭐 기다려지고 초미의 관심사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소식을 전해드리는 오늘 세 컷. 첫 소식은 또 논란이 된 산나마린 핀란드 총리입니다. 파티 영상에 이어서 이번엔 관저에서 친구들이 찍은 부적절한 사진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각 23일 소셜미디어에 퍼진 사진입니다. 여성 2명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핀란드라고 적힌 명패를 들고 키스를 가는 모습인데요. 문제는 이 사진을 총리 관저에서 찍었다는 겁니다. 총리의 친구로 알려진 이들의 사진이 논란이 되자 마린 총리는 사진이 적절하지 않다, 찍지 말았어야 한다면서 사과했는데요. 핀란드의 30대 총리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0.81명에 불과했는데요. OECD 국가 중에 가장 적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출생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여성 1명이 평생 출산할 거로 예상되는 아이의 수가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문제는 올해는 0.7명대로 줄 가능성이 커졌다는 건데요. 아이를 낳지 않는 분위기에 더해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결혼이 많이 줄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사망자 수는 늘어 자연 감소 인구는 늘었는데요. 누리꾼들은 이러다 국가가 소멸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쏟아냈습니다. 끝으로 블랙홀의 소리 전해드립니다. 나사가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블랙홀의 소리를 공개했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네, 이 소리 어떠신가요? 오싹하다는 반응과 신비롭다는 반응 등 다양한 감상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흔히 우주 대부분이 진공이기 때문에 우주에는 소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나사는 은하단에는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엄청난 양의 가스가 있어서 음파 전달체를 제공한다면서 음향화 작업을 통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블랙홀의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때문에 지금 들으신 소리는 실제로 블랙홀에 있을 때 들을 수 있는 소리와 완전히 같지는 않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오늘 세 컷이었습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양국 정상은 축하 서한을 교환하며 앞으로 새로운 30년을 기약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합니다. 강정규 특파원. 네, 강정규입니다. 네, 수교 30주년을 맞아 내놓은 양국 정상의 축사, 어떤 메시지가 담겼습니까? 네, 한중 수교 30주년 기념식을 통해 양국 정상이 축하 서한을 교환했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25일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언급했습니다. 상호 존중과 호혜의 정신에 기반해 미래 30년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 대면 협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2014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찾은 시진핑 주석의 재방한을 요청한 걸로 풀이됩니다. 또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 측의 건설적 역할을 바란다며 고위급 교류 활성화와 공급망을 비롯한 경제 안보 분야의 실질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윤 대통령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자며 화답했습니다. 이번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내실 있는 우호 관계를 다져나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대변혁과 세기의 팬데믹이 교차하는 중대한 시기에 한중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단결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정상회담이나 방한 계획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네,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린 이번 행사,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늘 기념식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저녁 7시 서울과 베이징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지금은 대부분의 식순을 마치고 만찬이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는데요. 특히 이곳 베이징 행사 장소인 갸오이타이 17호각은 30년 전 한중 수교 서명식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수교 30년을 맞아 양국이 이념을 뛰어넘어 손을 맞잡았던 초심을 강조하는 장소 선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에선 박진 외교부 장관이, 베이징에선 왕이 외교부장이 각각 참석해 앞서 전해드린 양국 정상의 축사를 대독했습니다. 앞서 20주년 땐 시진핑 당시 국가 부주석이 주빈이었고, 사드 사태로 한중 관계가 바닥을 쳤던 25주년에도 정치협상회의 부주석이 참석했던 만큼 이번 30주년 기념식이 장과급 행사로 치러진 것을 두고 급이 낮아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기념식에 앞서 지난해 수교 기념일에 출범한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의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도 열렸는데요. 박진 장관은 보고서에 담긴 내용처럼 한중관계는 수교 당시 30년 전과 전혀 다른 엄중한 대내 환경에 놓여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 등 다층적 전략 소통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부장도 세계적인 팬데믹과 요동치는 국제 정세 변화에 직면해 양국의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는 과거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1년 동안 양국의 전문가들이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등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 완성한 정책 제언이 담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Уже не вернуть, отпусти и забудь. Новый день укажет путь. Браво, браво, умница. 네, 지난 2월 24일 러시아군이 특별 군사작전을 펼친다며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지 오늘로 6개월이 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두 나라에서 수십만 명의 사상자와 1,000만 명이 넘는 피난민이 발생했는데요.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서는 전투가 계속되는 등 전쟁은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지난 2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주요 도시의 공항 등 중요 시설과 군사 기지에 미사일이 떨어집니다. 동남부 크림반도 쪽과 북쪽인 벨라루스 국경에선 러시아군이 국경을 넘고 남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친러 반군이 대대적인 공세에 나섭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밝힌 전쟁 목적은 돈바스 지역 친러 주민 보호. Мною принято решение о проведении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Ее цель – защита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а протяжении 8 лет подвергаются издевательствам, геноциду со стороны киевского режима. 이렇게 시작된 전쟁에서 지금까지 러시아군 사상자가 8만 명에 달한다고 미국 국방부가 최근 발표했습니다. 공격당한 우크라이나 군도 비슷한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가늠이 쉽지 않습니다. 국제 NGO 세이브 더 칠드런은 민간인 사망자가 12,000명을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고국을 등지인 우크라이나인이 1,000만 명에 달하는 등 난민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최다입니다. It's very nervous and dangerous, and we arrive because we have the young children, so young child. 초기에는 러시아가 금방이라도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등 서방으로부터 무기 지원을 받으면서 전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The American people are answering President Zelensky's call for more help, more weapons for Ukraine to defend itself, more tools to fight Russian aggression. 수도 키이우와 2대 도시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는 등 반격이 이뤄진 겁니다. 지금은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점령한 러시아가 도네츠크까지 손에 넣으려고 애쓰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의 반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젤렌스키 대통령은 크림반도와 맞닿은 헤르손 수복 작전을 선언하면서 일전이 예고됩니다. 한때 이뤄진 평화협상은 아예 거론되지 않는 등 호성이 언제 멈출지 가늠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유럽 최대 원자력 발전소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에 관한 우려의 목소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쏟아졌습니다. 로즈마리 디칼로 유엔 정무 평화구축 담당 사무차장은 현재 시간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자포리자 원전에 관한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향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찰단의 안전하고 신속한 접근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디칼로 사무차장은 IAEA가 필수적인 안전, 보안 등의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면서 자포리자를 순수한 민간 인프라로 재정립하고 해당 지역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합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자포리자에 대한 어떠한 훼손도 파멸적 결과를 지닌 핵사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전에서 모든 군 병력과 군사 장비의 철수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에 맞게 개량된 백신이 다음 달 미국에서 처음으로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곧 개량 백신이 도입되는데요. 초기 오미크론을 토대로 개발된 1차 개량 백신이 우선 들어올 전망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미국은 코로나19 가을 재유행에 대비한 전 국민 백신 추가 접종을 다음 달 시작합니다. 여기에 화이자와 모더나가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한 최신 개량 백신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신청한 긴급 사용 승인이 나오면 다음 달 접종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다만 이 백신은 아직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원래 초기 오미크론 BA1 변이를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이 먼저 개발됐는데 미국 정부가 현재 유행하는 하위 변이 BA4와 BA5에 맞게 개발해달라고 요청해 짧은 기간에 추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BA1을 토대로 한 1차 개량 백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식약처에서 모더나의 1차 개량 백신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허가는 다음 달 안에 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9월 말, 빠르면 한 9월 한 초중순 정도에 허가가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을 최대한 담보를 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되 가급적 신속하게 허가가 나면 10월에 국내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60세 이상과 기저질환자는 개량 백신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백신으로 빨리 4차 접종 받는 것이
중증 방지에 더 효과적이라고 당부했습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개량 백신이 사용되면 그 다음부터는 코로나19 백신이 독감처럼 해마다 맞는 계절 백신이 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